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정부의 무능하고 지식인들의 이러한 지적 식민지성이 합쳐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제2외환위기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외환위기를 연구해 보니까는 완전 당한 거더라고. 월가 애들한테. 당한 거더라고요. 근데 저쪽 벨기에나 스위스 애들은 월가 애들 뱃속을 훤히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런 거 안 당해. 안 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미국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거지. 예? 거기다가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완전히 진짜 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시키면서, 예? 경상수직자 쪼가들어가지고 더 이상 미국인들은 이제 관찰 안 하겠다. 면제해주겠다는 것을 좋다고 그렇게 하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랬습니까? 자학적. 예? 자학적 쾌감을 누리는 그런 환자들 같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에 대한 그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면제해 준대. 관찰 안 하겠대. 그거 좋아가지고 신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 본론 주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벌써 1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미국을 잠깐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파월의 자신감 부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파월의 이 자신감 결여가요. 그게 이번 주에 그대로 드러났죠. 자, 제가 매번 소개하는 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작하는데 10년물 수익률이 4.5가 붕괴됐었죠. 네? 4.5가 지난주에 한때요. 붕괴됐다가 다시 쫙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 버렸죠. 4.6 한 중반 정도까지 해서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4.65 정도에서요. 예, 이렇게 종료됐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쫙 급락했다가 올라간 이유는 급락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신호,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예? 그리고 금리 이제 사실상 동결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파월 리스크로 다시 재반등한 거거든요. 파월 리스크가 뭐였었습니까요? 파월이 11월 1일 날 2일 날 소위 말해서 FOMC 회의하고 나서는 이제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했다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 긴축은 사실상 종료, 비슷한 메시지를 이렇게 흘렸잖아요. 11월 2일 날이에요. 그런데 11월 10일 날 또 뭐랬습니까요? 정반대로 뭐냐면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더 금리 인상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not confident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충분히 긴축적인지.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180도 그러니까 바뀐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자신이 지금 판단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파월 커넌드럼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요. 파월 커넌드럼.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파월도 잘 지금 모르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쉽게 얘기해서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그러니까는 기사로 이렇게 도배가 됐죠. Fed not fully convinced rates are sufficiently high. 지금 금리가 충분히 높은지 긴축적인지 충분히 확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게 수익률이 팍 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파월 자신감 부족이 최대 리스크다 한 이유가 그대로 확인됐죠. 지난주에요. 그대로 확인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연준의 그러니까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가세해가지고 그래서 메리 달리라는 이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사인가요? 그러니까 메리 달리가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정복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는 인플레는 정복했으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그걸 얘기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파월의 자신감 부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요?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는 인플레도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뭐냐면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좀 안정을 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금 자신들이 핸들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핸들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걸 고백한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으니까요. 그린스펀 커넌드럼을 금융위기 전에, 예? 그게 굉장히 상징을, 그 금융위기에 대한 예고편의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 의장은요, 연준 의장은 금융시장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예? 금리를 그러니까 더 인상을 해야 될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 종료했다가 뭐냐면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안 죽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다시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봐 지금 그러니까 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짤막한 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 제가 부동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저희 주제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민스키 모멘트에 그러니까는 모멘트의 그 국면이 지나버렸다. 그 지난 국면은 뭐라 했습니까? 공포가 확산하는 시기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예? 부동산 시장이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나타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그러니까 균열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눈에 보일 때쯤이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 부동산은요. 이미 탈출하기 늦어버린 겁니다. 시점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90년대 이후에 로버트 실러가 과거 유명한 연구를 하나 발표했죠. 90년대 이후에 국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동조화, 같이 움직인다. 사실 그렇죠. 90년대 이후부터가 소위 이지머니 시대가 이제니까 전개되는 소위 금융화 시대잖아요. 금융화 시대. 예? 금융자본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예? 90년대 이후부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항상 실물 경기 침체가 왔다. 실물 경기가 먼저 선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90년대 초에 경기 침체가 뭘로 나타났습니까요? 미국의 소위 그 주택 대부조합, SNL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세이빙스 앤 론. 주택 대부조합이 수백 개가 파산하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90년대 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부시가 권력을 재선에 실패하게 되고 클린턴이 그러니까 집권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구호가 Stupid, it's an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면서 클린턴이 그 구호를 가지고 이제니까는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긴 선거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요?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 뭡니까요?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렇죠? 2007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007, 8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90년대 이후부터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실물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금융자본이 그러니까는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금융자본에 의해서요. 예? 이지머니가 그러니까는 실물 경제도 그러니까 뛰었다 가난한 척 이렇게 하고 앉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돈에 의해 가지고요. 예? 경제는요. 예?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로버트 실러가 자기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는 예? 동조화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예? 전 세계 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국제 금융 시장이 같이 동조화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는 주택가격이 폭등한 것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 풀렸던 것도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예? 2020년 이후에도 그 유동성 문제도 있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금융시장에 가장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왜 그래요? 기업들은 돈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여러 자산으로 구성을 할 게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자산은 유가증권 자산보다도 훨씬 더 현금화하기 힘들잖아요. 예? 현금화하기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할 수 있을 때니까 빨리 먼저 움직입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처분을 하죠.
그건 바로 뭐 때문에 뭘로 신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축적이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신용의 경색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오게 되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모든 사람이 느낀다면은 처분이 안 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부동산 시장은요. 예? 그게 금융시장과 같이 움직입니다. 금융시장과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시장으로, 주택시장은 예를 들면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지진이 나는 게 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일 정도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 했었습니까요?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제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완전 눈에 들어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뉴요크가 이제 그 사무실 공유업체잖아요. 뉴요크가 파산 신청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오피스를 상징하는 저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손정희가 무슨 뭐 돈 엄청나게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미국의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대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대출이 급감을 했어요. 3분기 그러니까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액을 보니까는 50%가 줄어들었다는 이거예요. 50%가요. 예? 50%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앞분기에 비해 가지고는 한 7%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2분기에 비해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그러니까 대출이 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연체금이죠. 연체율이 지난 10년 내 최고치를 지금 찍은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 내. 예?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못하는 게 소위 말해서 1회 이상 연체된 것이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한 40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3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균열이 이제 눈에 이제 시야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늦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이미 다 철수했습니다. 거의 철수 끝냈어요. 3분기에요. 끝냈어요. 예? 일부 기업들이 처분한 게 아니죠. 3분기 딱 뚜껑 열어보니까는 외국인들 벌써 다 빠져나갔더라 이거예요. 예? 1년 전부터 34%, 미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